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4-272-83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등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 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 적극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의 방법, 총회 결의 및 여기에 상대방의 추인 등 의사표시도 필요한지 여부, 소극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입 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무효 행위의 추인은 무효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이므로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역시 상대방이 사전에 환불보장약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여기에 상대방이 추인하는 등의 의사표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2-240-681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개의 대상이 되는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 이의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 이의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는 간이 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 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 채권 이하 이의 채권이라 한다. 이의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개의 대상이 되는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 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대물 변제로 을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을에 대하여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을에 대한 미지급 물품 대금 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의 법률상 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소송 절차를 을의 법률상 관리인이 수개할 것을 구하는 소송 수개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소송 수개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개 신청으로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293016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298448 판결 사건명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승계 참가 신청의 참가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 참가 신청은 일종의 소재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 요건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 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 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예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 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 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 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 채권 원금 및 파산 선고 이전까지의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배당 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파산 재단을 대표한 파산 관제인의 의무이지 파산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 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 확정 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예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대여금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 관제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였는데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 등이 갑 회사가 파산 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갑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 참가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하여 이의예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서 한 병 등의 승계 참가 신청은 부적법하고 병 등에게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예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 당사자 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새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 당사자 참가 중 권리 주장 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타 211-111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해상 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 제한 규정이 육상 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상법은 해상 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 운송은 육상 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 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 제한 규정은 해상 운송 도중 또는 해상 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 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수출 화물의 운송을 을 주식회사에 의뢰하자 을 회사가 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의 육상 운송을 병 주식회사에, 부산항부터의 해상 운송을 정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하였고, 이후 병 회사가 육상 운송을 무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하였는데,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수출 화물을 운송하라는 갑 회사의 요청을 전달받고도 정 회사의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 회사 직원에게 컨테이너 온도를 영하 18도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무 회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 운송을 하여 수출 화물이 부산항 소재 정 회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될 때까지 냉동 상태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출 화물 운송에 관하여 갑 회사와 해상 적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 보험 회사가 갑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정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3 추 5160 판결. 사건명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1.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에 조례안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가 남아있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의 조례로
재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러한 조례가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 해당 조례안의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 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근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일종의 추상적 규범 통제의 성격을 갖고 그 취지는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의 우위 내지 조례의 적법성을 관철함으로써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에 의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소송에서 그에 관한 심사는 변론 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제2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 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르면 주무부 장관은 시, 도, 지방의회의 의결에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제1항 만일 제2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제2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 제2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항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제2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구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 구조항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의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그대로 공포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이후 구 조례가 폐지되고 같은 날 구 조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는 주의적 청구로 유지하고, 현행 조례 중 구 조항의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에서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장에게 제2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주의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2-506-94 판결. 사건명 재해 위로금 지급 청구의 소.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재해 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 장해 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해 요양을 받게 된 피재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재해 위로 금액. 9.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 위로금이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 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재해 발생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 장해 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 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 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에 새로운 장해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에서 최초 장해 등급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장해 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장해 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3.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구석탄산업법상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 위로금액 산정 방법. 진폐 근로자가 종전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애 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 위로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 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진폐 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 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 위로금 산정 방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후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 이하 진폐 근로자라 한다. 진폐 근로자가 종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구석탄산업법 2021년 3월 9일 법률 제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석탄산업법상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 위로 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종전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뺀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 근로자가 종전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변경된 장애 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진폐 근로자에게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 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진폐 근로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재해 위로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재차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산정한 최종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금과 위 기지급 재해 위로금 지급 당시 진폐 근로자가 진단받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기존에 지급된 재해 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 금액과 기지급 재해 위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3-53072 판결 사건명 사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1.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 운수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 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더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2.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의 의미 및 위 규정을 택시 운수 종사자의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비고 제2호는 택시 운수 종사자가 운송 수입금을 미납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서 인정된 미납 운송 수입금 범위 내에서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해당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전가 행위 이후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당사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택시 운수 종사자의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이 있기 전에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 발전법이라 한다. 택시 발전법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택시 운송 사업자의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문헌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해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해당 택시 운수 종사자가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지위 내지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위 규정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운송 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대가 관계에서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해당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까지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가 공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 운수 종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이와 달리 위 규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전에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제재 대상인지가 달라지므로 오히려
택시 운송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택시 운송 사업자가 택시 운수 종사자의 미납 운송 수입금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를 이유로 한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행위에 위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택시 발전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택시 발전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2-33253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위반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및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가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의 과징금 부과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2021년 12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 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항목의 사유로 영업 정지가 영업 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 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영업 정지로 인해 영업 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1-36202 판결 사건명 법인
원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9.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세 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갑 주식회사가 외국 투자가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 원천, 법인세의 원천 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따른 조세 감면을 적용한 후에 과세 대상 배당금에 9.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해당 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갑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 징수 세액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2-32962 판결.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 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 증여 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그대로 남겨두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 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또는 제42조의 3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 이하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라 한다. 개별 가액 산정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종전에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등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등 과세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그대로 남겨 이를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의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증여의제 규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식만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되었고, 이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 소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헌과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않고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의미.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 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 증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에 준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증세법이라 한다.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권리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애초에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법률상 미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9.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호 시료 이하 9 기촉법이라 한다. 9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지는 기업 구조 조정, 이른바 워크아웃. 기업 구조 조정은 채무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세워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회생 계획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구기촉법상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가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는 유상증자가 경영정상화 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와 같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협의회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결의나 자본 감소 등을 통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었는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주의 발행 절차가 준수되고 신주 발행 가액이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기업 구조 조정의 전 과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5-2-34152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 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인지 여부. 적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러한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 소득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횡령 범행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지 여부.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 한다.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항 몰수, 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위 법률 조항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 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 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 피해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국세기본법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 내용, 체계 및 취지, 특히 입법자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 청구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회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 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한 범죄 피해 재산 몰수, 추징의 요건과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횡령금이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추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뢰, 알선수재, 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위 뇌물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그 몰수, 추징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하여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의 경우에는 뇌물 등 위법소득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귀속자나 피해 법인 등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회 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 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소득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피해 법인에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록 부패재산 몰수법의 도입으로 같은 법 소정의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몰수, 추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횡령금은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른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은 범인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추징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 9717 판결 사건명 재물손괴 등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 적극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인 바 동일 피고인의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 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1월 6일 선고 2025도 12963 판결 사건명 존속학대 등 부양 의무의 대상인 직계 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직계 존속에 대한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 부양 의무를 지는 직계 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 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 존속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 의무의 대상인 직계 존속은 직계 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 존속에 대한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 부양 의무를 지는 직계 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 3736 판결 사건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등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 적극.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3호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보건범죄 단속법이라 한다.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 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에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 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